저 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자, 요약집 이제 좀 오래 늦게 나왔는데 자, 요약집 다 받으셨죠? 자, 오늘부터는 요약집 갖고 수업하겠습니다. 기본서 갖고 수업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요약집 나오면은 기본서는 빠이빠이요. 기본서는. 그래서 우리 요약집이 이제 기본서를 대체할 수 있게끔 좀 두꺼워요. 요약집도 한 25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서 이제 다 필요 없고 자, 요약집 나오면 이제 요약집에 있는데요. 자, 그것만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항상 요약집 나오면 여쭤보시는 게 요약집만 해도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데요. 요약집만 해도 돼요. 요약집이라도 잘하세요. 요약집이라도. 그래서 기본서에서 수업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 자, 언어들 싹 빼고 자, 엑기스만 딱 담아놓은 게 요약집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지문 자체가 법조문 그대로 물어봅니다. 법조문을. 그래서 그냥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써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시험 지문 읽고 이런데 좀 힘들어요. 그래서 법조문 그대로 싹 담아갖고 한 250페이지 정도 됩니다. 대신 요약집 요 내용만 확실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요약집 요거 한 3번만 돌렸다. 그러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공법 다 60점 이상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약집 갖고 수업하는데요. 우리 기본서하고 조금 체계가 다른 게 있어갖고, 자, 일단 173페이지. 요약집 173페이지. 자, 본초법 이어서 보는데요. 자, 173페이지 요약집. 중간에 보시면은 가로 4번 대지 분할 제한. 자, 여기 우리 기본서에는 저 뒤쪽에 있어가지고, 자, 그것 좀 먼저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가로 4번의 대지의 분할 제한. 저 건물에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하고요. 이 대지는 너무 면적이 좁아지면은 그 위에 있는 건물의 이용 가치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대지의 최소 면적 기준을 정해주고요. 또 하나 1번의 분할 제한 면적. 자, 얘는 별표입니다. 별표. 그래서 건물이 있는 땅, 이 건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규모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거기서 못 미치게는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대지는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미만으로 분할할 수가 없고요. 이 조례가 정할 수 있는 기준 면적, 자, 여기 이제 박스에 규정이 되어 있죠. 1번의 주거 지역은 60입니다. 60 동그란 60제곱미터 이상에서 조례로 정해라 그랬으니까 이 조례가 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이 60입니다. 60, 뭐 70, 80 조례로 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례가 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이 60이니까 결론. 이 주거지역의 대지는 절대 60제곱미터 미만으로는 분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의 대지의 최소 면적은 60이 되고요. 그다음 이번에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다 150이에요. 150 동그란 150 이상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이 150. 그래서 상업, 공업지역의 대지는 절대 150제곱미터 미만으로는 분할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 녹지지역 200 동그라미 나머지 60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면적이 용도지역별 대지의 최소 면적 기준. 그래서 최소 면적 기준이니까 이거 우리 국토법에서도 몇 번 들어봤죠. 지구 단위 계획으로도 절대 완화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최소 면적이라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도 완화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없는 토지는 이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가 있죠. 다만 너무 작게 분할하니까 우리 국토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이 대지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부터 받아야죠. 그래서 국토법뿐만 아니라 뭐 개발법, 정비법 모든 공법에서 다 써먹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니까 그 용도지역별 대지의 최소 면적 기준 그거는 꼭 좀 외우셔야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 2번으로 합니다. 분할 제한 기준. 건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규정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거기서 못 미치게 비죠. 그거는 위반되게 다음의 기준에 위반되게 분할할 수도 없다. 그래서 대지는 다음의 6가지 건축법 규정에 위반되게 분할할 수도 없고요. 1번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그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접도음이라고 그러죠. 접도음. 도로에 2m 이상 접하게 되는 이 접도음인데 이 접도음에 위반되는 분할 할 수가 없어요. 즉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게 되는 분할 할 수가 없다. 쉽게 얘기하면 맹지로 만드는 분할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건폐율 동그라미, 3번에 융정률 동그라미. 이 건폐율하고 융정률은 초과하게 되는 분할이 금지입니다. 건폐율 융정률 최대한도 정해놓고 초과해서 건축하면 안 되죠. 그래서 건폐율 융정률 초과하게 되는 분할 그것도 금지가 되죠. 그럼 예를 들어 갖고 200제곱미터 대지가 있습니다.
자, 200제곱미터 대지의 건폐율이 50%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럼 건폐율 50%란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의 50%, 100제곱미터까지만 건축해라 얘기고요. 그럼 대지에다 건물 건축하는데 건축 면적을 80제곱미터로 건축을 했어요. 그럼 200분의 80이니까 건폐율 40% 썼다 얘기고요. 그 50% 초과 안 했으니까 좋았는데, 자, 이 대지를 분할합니다.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자, 이렇게 분할해 버렸다. 그러면 100제곱미터 대지의 건축 면적이 80, 건폐율이 80%가 돼 버리죠. 건폐율 최대한도 초과하게 되니까, 자, 이런 분할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게 되는 분할, 그것도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공지 기준도 있고요. 밑에 5번에 높이 제한, 옆에 또 일조 골련 높이 제한, 이 6개 건축법 규정에 위반되게 분할할 수도 없다. 그래서 대지 분할 제한, 자, 그거 먼저 봤고요. 그 다음 181페이지로 쭉 넘겨보세요. 181페이지에 자, 지역지구의 건물에서 왜 저번 주에 건폐율하고 용적률, 그 의의까지는 다 봤고요. 그러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각종의 이제 면적, 건폐율은 건대, 건축 면적, 대지 면적, 그 용적률은 연대, 연면적하고 대지 면적, 이런 면적의 개념부터 우리 알아야 되죠. 그래서 면적과 높이 충수의 산정 방법, 자, 거기다 별표, 그 타이틀에 보시듯이 작년에도 한 문제 거의 매년 그냥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죠. 저는 면적 산정하는데요. 먼저 대지 면적, 건물 짓는 땅. 이 대지의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수평 투영 면적. 줄여갖고 수평 면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평 면적으로 산정하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경사가 져 있는 대지가 있어요. 자, 여기다 건물은 반듯하게 이렇게 건축할 수가 있는데, 자, 이 건물의 대지 면적 구하죠라고 할 때는 이 경사제 면적, 입체 면적이 아니고 수평 면적으로 대지 면적을 산정을 합니다. 이유는 우리 대지란 이꼴 필지라고 그랬죠. 각각의 필지로 나눠진 토지. 그래서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돼서 하나의 건물을 짓는다. 그게 원칙적인 개념이죠. 그러면 필지의 근거법, 공간정보법에서 우리나라는 수평지적 체계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면적도 그냥 수평 면적, 입체 면적을 살려줄 수가 없고 수평 면적으로 산정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다만 그 앞에서 딱 끊고요. 다음에 단어 면적은 제외다. 이 대지 면적에서 빼버리는 게 있죠. 자, 1번에 그 소연업에 못 미치는 업의 도로, 짜면 좀 소연업이 미달도로, 그리고 모퉁이 대지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소연업 미달도로에서 그 대지의 건축선 동그라미, 건축선이 정해지면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 부분, 즉 건축선이 후퇴한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입니다. 그럼 저번 시간에 배웠죠. 소연업이 4m의 미만인 도로하고 접하고 있을 때 4m, 이 소연업의 확보를 위해서 자동 대지 안쪽으로 건축선이 후퇴가 됩니다. 양쪽이 대질 때는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소연업이 2분의 1, 그리고 반대편에 하천, 철도 뭐 이런 게 있다. 한쪽만 대지는 경계선에서 소연업이만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고요. 저희 소연업 미달도로에서 건축선이 후퇴가 됐어요. 그 후퇴한 부분은 다 뭐가 된다? 도로가 됩니다. 도로에 편입되니까 그 도로하고 건축선 사이 부분, 즉 건축선이 후퇴한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다 빼버리는 거죠. 대지면적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대지의 도시군계획시설, 그렇죠? 도시군계획설인 도로나 공원이 있으면 그 도시군계획설에 포함되는 부분도 대지면적에서 제외입니다. 그럼 시설부지에 포함된 부분, 자, 이것도 대지면적 계산할 때는 빼준다. 이유는, 자, 예를 들어 대지가 이렇게 있고요. 이번에 이 일대가 공원이 설치되기로 결정, 공원이 설치되기로 결정이 됐다. 그럼 그때부터 이 공원을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하고요. 자, 이 대지 요만큼은 지금 시설 부지에 포함이 됐어요. 이거 나중에 시설 사업 시행하게 되면 시행자가 이 부분 뭐에 뿌리는 거냐? 수용. 수용하고 그냥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용당할 부분이 뺏길 부분이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대지면적에서 제외입니다. 즉 시설 부지에 포함된 부분도 대지면적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건축면적. 자, 건축면적이란 건축물의 면적입니다. 하나의 건물의 면적. 그래서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면적이고요. 그래서 그 건물의 제일 넓은 면적을 얘기해요. 그럼 제일 바깥에 있는 벽이 외벽. 그래서 외벽 또는 외벽이 없으면 외곽 기둥의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그래서 건축면적은 외벽이나 외곽 기둥의 중심선의 수평 면적을 건축면적이라고 하고요. 그럼 건축면적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외벽 중심선의 수평 면적입니다. 이런 뭐 100점이 되죠. 그럼 이 건물을 위에서 잘라가지고 위에서 한번 내려다봐요. 그럼 이 외벽이
일정한 두께로 건축이 됩니다. 이때 이 건축 면적 산정할 때 외벽의 외부선, 내부선 아니고 중심선, 이 중심선을 따로 그려갖고요. 이 중심선의 수평 면적, 자, 이 면적을 건축 면적으로 산정하죠. 그럼 중심선 치수니까 외벽 두께 반은 포함, 반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외벽의 중심선의 수평 면적. 그럼 요 학원 있는 건물, 이 건물의 제일 바깥벽이니까 저 외벽이죠. 외벽의 중심선의 수평 면적. 이 중심선이라는 것은 눈으로 안 보이죠. 투시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심선은 설계도를 봐야만 나오는 치수가 됩니다. 그다음 일반적으로 벽이 있으면 외벽의 중심선인데 외벽이 없이 그냥 외곽 기둥, 뭐 종자 같은 거 기둥으로만 서 있는 건물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기둥 4개 있고 위에 이제 지붕으로 덮어놨다. 자, 이런 외곽 기둥만 존재할 때도 외곽 기둥의 중심선입니다. 역시 중심선의 수평 면적. 자, 이 면적을 건축 면적으로 계산. 그래서 외벽이 있을 때는 외벽 중심선, 외곽 기둥이 있을 때는 외곽 기둥의 중심선의 수평 면적. 그러면 건축 면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건물에서 한 개만 있겠어요? 많이 있겠어요? 딱 한 개. 제일 바깥벽이라고 그랬으니까 딱 하나만 있는 제일 넓은 면적을 얘기하죠. 그다음에 건축 면적 산정의 특례세요. 쭉 내려오셨고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축 면적에서 무조건 빼버립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그 지표면에서 1m 떠나면 1m 이하의 부분, 그거는 건축 면적에서 다 제외. 그럼 1m 이하에 있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계단, 하단, 뭐 출입구 같은 거 그런 거 딱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건물 출입구가 이쪽에 있다 그래요. 저 계단을 이렇게 설치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계단 부분이 외벽의 바깥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죠. 근데 이 계단의 높이가 1m 이하더라. 이때는 저는 1m 이하인 부분은 건축 면적 계산할 때는 다 없는 걸로 빼주도록 하고요. 그래서 1m 이하 있는 부분들 쭉 나오죠. 동그라미 2번. 건물 지상층에 일반인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끔 설치하는 보행 통로 또는 차량 통로. 이게 대표적으로 아파트 현관 로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장애인들 위해서 경사로 이렇게 설치하고 출입구 같은 거. 그런 것들 다 1m 이하의 부분. 또 3번. 그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경사로 이런 것들 다 1m 이하. 이런 것들 다 건축 면적에서 빼줍니다. 그다음 밑으로 합니다. 바닥 면적. 자, 바닥 면적은 별표. 자, 여기가 29회 때도 그냥 단독 기출. 그럼 바닥 면적이란 저 건물의 각층 또는 일부로서 저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건축 면적이든 바닥 면적이든 다 무슨 선이에요? 중심선. 다 중심선 치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저 바닥 면적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각층이나 일부의 구체적인 면적을 지칭할 때 각층 또는 일부의 구체적인 면적은 바닥 면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 갖고 니은자형으로 생긴 건물이 있다 그래요. 이렇게 니은자형으로 생긴 건물. 자, 이 건물의 건축 면적 구하죠. 건축 면적은 제일 바깥벽, 외벽의 중심선의 수평 면적. 그래서 이 외벽 중심선의 수평 면적이니까 건축 면적은 제일 넓은 면적 딱 하나를 얘기하고요.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건물은 1층의 면적이 있고 2층의 면적이 있고 3층 그리고 4층 각 층의 면적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죠. 각 층의 면적을 얘기할 때는 바닥 면적,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 구체적으로 바닥 면적으로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4층 부분을 401호, 402호 두 세대로 구획해 갖고 이 중에서 402호의 면적, 그럼 402호도 이 건물의 일부밖에 안 되니까 402호의 바닥 면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각 층이나 일부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때는 바닥 면적. 그리고 강의실, 요 강의실도 하나의 건물의 일부밖에 안 되죠. 강의실의 바닥 면적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그럼 강의실 바닥 면적은 벽으로 되어 있으니까 벽의 중심선의 수평 면적입니다. 그래서 각 층이나 일부의 구체적인 면적을 지정할 때는 바닥 면적. 그러면 바닥 면적하고 건축 면적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 갖고 1층하고 2층 바닥 면적은 건축 면적하고 똑같이 나오는데 3층하고 4층의 바닥 면적은 건축 면적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은 가장 넓은 것 딱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각 층이나 일부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때는 바닥 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얘는 일부니까 하나의 건물에서 바닥 면적은 뭐 엄청나게 많은 거죠. 뭐 둘이 되면 다 그게 바닥 면적이 됩니다. 저희 바닥 면적의 산정만 우리 기본서에 보면 총 14개가 나옵니다. 14개. 그 중에서 핵심은 1, 2, 3, 4, 5, 5개. 그래서 1번부터 딱 5번까지.
그다음에 6번이 하나 더 추가돼 갖고 그거 인제 하나 더 써 놨는데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거기까지가 핵심이에요. 거기까지. 그래서 29회 때도 고대로 그냥 물어봤죠. 자 1번부터 하나씩 보자. 자 1번. 자 벽이나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물일 때 거기다 그죠. 그럼 벽이나 기둥에 구획이 없다. 이 말은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건물일 때 이때는 그 지붕 끝에서 안쪽으로 수평거리 1m 또는 1m를 후퇴한 선의 수평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벽이나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물 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주유소죠. 주유소. 주유소 캐노피라 그래요. 지붕 부분. 주유소 지붕 설치해갖고 중간에 철골 구조물로 딱 받쳐갖고요. 여기 주유기계 설치해갖고 우리가 이제 기름 넣고 할 수가 있죠. 그 지붕 부분의 바닥 면적을 구하시오라고 할 때 이 중심선으로 하면 0이죠, 0. 그래서 중심선으로 계산할 수가 없더라. 이때는 지붕 끝에서 안쪽으로 1m씩 1m씩을 후퇴한 선의 수평 면적. 자, 이 면적을 이 지붕 부분의 바닥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말이 어려운 거고 벽이나 기둥의 구역이 없다. 즉 중심선으로 안 될 때는 지붕 끝에서 1m씩을 후퇴해서 그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산정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 2번 건물의 노대 등의 바닥. 자, 노대라는 것은 발코니 얘기합니다. 발코니. 외벽에 접해갖고 돌출된 발코니 같은 노대 바닥은 그 난간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면적에서 그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의 1.5m, 1.5m 동그란 별표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그럼 노대 면적은 무조건 바닥 면적에 산입하는 게 아니고요. 노대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의 1.5m를 곱한 값 그거는 빼주고 나머지만 바닥 면적에 산입하도록 합니다. 그거 읽어봐도 뭐 와닿는 게 없죠. 뭐 국어로 써 있어도. 자, 여기서 한번 의미를 보면 자, 아파트 501호라고 그래요. 바로 10m, 세로 10m. 자, 이쪽에다 채광창 설치해갖고 발코니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발코니 같은 걸 노대라고 그래요. 노대가 외벽에서 2m가 돌출돼 있다라고 할 때 501호의 바닥 면적을 구하죠. 그러면 일단 10 곱하기 10, 100. 저기다 노대 총 면적은 2 곱하기 10, 20. 근데 20제곱미터 이게 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빼주라는 거예요.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여기서는 다 10m니까 10m에 1.5m를 곱한 값 그럼 15. 요거 빼주고 나머지만 바닥 면적에 산입. 그래서 5제곱미터만 산입되었고 정답은 105제곱미터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1.5m를 곱한 값 그거를 소위 서비스 면적이라고 그래요. 서비스 면적. 우리 아파트 이제 분양받을 때 보면 전용 면적 얼마, 공용 면적 얼마, 서비스 면적 얼마라고 해서 그 서비스 부분이 이 발코니 부분입니다. 이 발코니 부분은 서비스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서비스 면적 빼주도록 하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저희 노대를 외벽에서 1.5m 돌출시켰다. 이 발코니 1.5m 돌출해갖고 설치했어요. 그러면 전부 다 바닥 면적에서 제외입니다. 그래서 가장 긴 외벽 길이에 1.5m를 곱한 값. 그거는 서비스로 주는 면적이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만 바닥 면적에 산입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서비스 면적에서 1.5m 이거는 딱 정해진 상수니까 가장 긴 외벽 길이가 길어질수록 서비스 면적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의 구조에서 이제 거실이 2개 있으면 2베이라고 그러죠. 3개 있으면 3베이, 4개 있으면 4베이. 4베이가 외벽 길이가 길어지니까 서비스 면적도 제일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긴 외벽 길이의 1.5m를 곱한 값, 그거는 빼주고 나머지만 바닥 면적에 산입합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하겠습니다. 3번의 피로티 구조. 그 피로티 구조는 벽면적의 2분의 이상 공간으로 된 구조다. 그래서 뭐를 소위 얘기해서 기둥 구조라고 그러죠. 기둥. 그래서 주위에 빌라 같은 거 보면은 1층을 기둥으로만 딱 세워가지고 뭐 주차장으로 쓰는 거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이 기둥 구조의 부분, 이거를 피로티 구조다라고 하죠. 그래서 피로티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에다 또는 차량의 통행에다 또는 그럼 공중이나 차량의 통행에 쓴다. 이거 뭘로 쓴다는 거예요? 도로로 쓴다. 그죠? 도로. 또는 주차 또는 주차장으로 쓰거나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일 때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공중의 통행, 차량의 통행, 주차의 전용, 공동주택일 때는 피로티 구조의 부분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 그게 29회 때 정답이요. 공동주택에 설치한
피로티 부분은 바닥 면적에 포함한다 해서 틀리게. 그래서 네 가지로 쓰면 피로티 구조는 제외가 되고요. 그다음에 4번에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나오는데 그중에서 다락. 자, 다락은 층고, 이 다락의 높이가 1.5m, 동그라미 불평. 1.5m. 바로 경사진 형태 지붕일 때는 1.8m 이하 해서 다락, 그 층고가 1.5m 이하 점 있죠. 인 것은 맨 밑에 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입니다. 그래서 그 주택의 이제 다락 부분이 있죠. 다락. 부엌이나 거실 위에다가 이 다락을 설치했고요. 방에서 이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 설치하고 물건도 쌓아두고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다락을 설치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락 부분이 있는데 이 다락의 층고, 이 높이가 1.5m 이하면 이 다락 부분은 바닥 면적에서 빼줍니다. 그리고 이게 경사진 형태 지붕이다 이때는 1.8m 이하인데 뭐 그거까지 되고 원칙 1.5m 이하면 다락 부분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 그 말은 다락은 높게 설치하면 안 된다 그죠? 1.5m 이하로. 1.5m를 초과해 버리면 이 다락 부분도 그대로 바닥 면적에 다 잡힙니다. 그래서 1.5m 이하. 그래서 어렸을 때 다락 같은 데 올라와서 항상 일어나다가 뒤통수 치는 거죠. 그 높게 설치하면은 다 면적에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1.5m 이하. 그러면 저희 면적 산정에서 대부분 1m인데 1.5m가 딱 두 번 나옵니다. 노대. 요거하고 다락. 요 두 개만 딱 1.5m예요. 그래서 1.5m짜리 갖고 제일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노대하고 다락 두 개만 1.5m. 나머지는 다 1m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다음 5번으로 합니다. 자, 5번에 공동주택에서 지상층에다가 설치하는 기계실, 전기실, 놀이터, 조경시설, 그리고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이런 것들도 다 바닥 면적에서 제외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실, 전기실, 놀이터 이런 것들을 다 부대시설 아니면 복리시설 이렇게 부르죠. 이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이런 것들 다 바닥 면적에서 제외. 어린이 놀이터의 면적을 아파트 바닥 면적에 산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빼주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 5개 딱 정리하죠. 그다음 밑으로 합니다. 연면적. 자, 연면적이라는 것은 다 합친 거. 그래서 총 면적이죠. 자, 하나의 건물에서 각 층 바닥 면적 합계. 각 층의 면적을 바닥 면적이다 그랬으니까 각 층 바닥 면적을 합친 총 면적을 연면적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이 건물에서 1층 바닥 면적이 100, 2층 바닥 면적도 100, 3층 50, 4층 50. 그럼 이 건물의 연면적은 다 합쳐갖고 300. 그래서 총 면적 300제곱미터가 되죠. 그래서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다라고 하고요. 자, 연면적은 주로 이제 용적률을 산정하기 위해서 연대. 그럼 건축 면적은 건폐율 산정하기 위해서 건대. 그래서 이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빼주는 게 있죠. 그래서 바닥 면적 합계로 하되 여기서 딱 끊고요. 용적률 동그라미 별표.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다음의 면적은 제외다. 용적률을 계산할 때만 빼줍니다. 그래서 딱 4개가 있으니까 거기다 엄한 거 하나 딱 껴갖고 또 잘 물어봐요. 1번에 지하층의 면적. 그 지하층은 용적률 계산할 때 빼준다. 이거 뭐 벌써 한 몇 번 했죠. 그래서 지하층 빼주는 이유는 용적률은 층수 규제. 근데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층수 규제는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없는 걸로 빼주고요. 또 이번에 지상층에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 주차장 면적 그것도 빼줍니다. 그리고 마트 가면은 위에 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그런 부분도 다 빼주는 거예요. 이유는 주차 공간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주차장으로 쓰는 것도 다 빼줘요. 또 3번에 초고층 건물 끝에 보면 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 그럼 초고층 건물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 이런 초고층 건물은 화재가 났을 때 위에 있는 사람들 숨어 있을 수 있는 대피 공간 피난 안전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합니다. 지상층에서 최대 30개층마다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도록 하고요. 또 4번에 건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 이 대피 공간 얘는 헬리포트 대신 설치합니다. 그럼 11층 이상 건물의 옥상을 평지붕으로 했다. 헬리포트 설치하고요. 경사지붕일 때는 헬리포트가 안 되니까 이런 대피 공간을 따로 마련해 주도록 하죠. 그래서 피난 안전구역하고 대피 공간 얘들은 다 불났을 때 숨어 있어야 되는 불가피한 부분 다 용적률 계산할 때 빼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4개 딱 1, 2, 3, 4 그 4개만 용적률 계산할 때 빼줘요. 그 용적률이 아니면 원칙은 연면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원칙은 연면적에 포함하는 거예요. 용적률을 계산할 때만 그 4개는 빼줍니다.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건물의 높이. 자, 건물의 높이는 지표면에서 건물 상단까지의 높이로 하되
그 건물의 상단이 옥상 바닥입니다. 옥상 바닥. 그런데 바로 이 건물 1층 전체에 피로티가 설치되어 있으면 건물의 높이 제한, 또 일조권을 위한 높이 제한 이런 것들 적용할 때 피로티의 충고는 제외. 그렇죠? 피로티의 충고는 제외한 높이로 한다. 그럼 이렇게 건물 1층을 피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씁니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더라. 그러면 무슨 면적에서 빼준다 그랬어요? 바닥 면적에서 제외. 그럼 바닥 면적을 다 합친 게 연면적이니까 연면적에서 당연히 빠지게 되죠. 그럼 면적에서 빼주고요. 그다음에 건물의 높이는 지표면에서 상단까지인데 자 이렇게 1층을 피로티 구조로 했다. 그럼 피로티는 빼고 나머지만 건물의 높이로 산정합니다. 즉 높이에서도 다 빼줍니다. 그럼 면적, 높이 다 빼준다. 이 말은 피로티 구조의 부분은 없는 걸로 봐줄 테니까 가급적이면은 1층을 피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자. 이런 목적으로 면적, 높이 다 빼주는 특례를 주죠. 그게 작년에 기출 문제 정답 지문이죠. 그래서 1층 전체를 피로티 구조로 했을 때는 높이 제한 적용할 때 피로티 부분은 빼줍니다. 그 다음에 맨 밑으로 하셨고요. 층고. 자, 층고는 층 높이를 얘기합니다. 한 층의 높이. 그래서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 또는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 또는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그래서 층고는 다른 거 없어요. 윗면부터 윗면까지. 그게 키워드. 윗면부터 윗면까지. 그 층고하고 구분할 게 그 밑에 보면 반자 높이라는 게 있죠. 우리 반자라는 것은 천장 얘기합니다. 천장. 딱 눈으로 보이는 거. 그래서 바닥면에서 반자 천장까지의 높이. 그거는 반자 높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저희 건물 건축할 때 이제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서 바닥 구조체가 일정한 두께로 건축이 돼요. 저희 바닥 구조체다라고 한다면 저 바닥면에서 딱 반자 천장까지의 높이, 요 눈으로 보이는 높이, 이거를 반자 높이라고 그래요. 반자 높이. 근데 요거 구분해 갖고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 이 바닥 구조체 두께를 포함하는 높이, 그거는 층고라고 합니다. 층고, 층 높이. 그래서 요 위에 안 보이는 바닥 구조체 두께를 다 포함하는 것을 층고다라고 하죠. 그래서 윗면부터 아랫면까지 높이다. 맨날 이렇게 바꿔주니까 층고는 윗면부터 윗면까지의 높이.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합니다. 충수. 자, 충수는 별표. 자, 1번에 그 네 번째 줄 중간 딱 보세요. 그 지하층. 다 원래 그 굵게 이렇게 표시한 건데 잘 굵은 게 또 티가 잘 안 나고요. 그 지하층 또 나면 지하층은 건물 충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하층은 충수에서 무조건 제외입니다. 이유는 안 보인다. 그래서 지하 100층으로 내려가도 안 보여갖고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하층은 충수에서 무조건 제외고요. 또 이번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 그 일반적인 건물은 유리창이 있어갖고 밖에서 몇 층짜리다 쉬어볼 수가 있는데 높은데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즉 유리창이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야구장 같은 거, 야구장, 뭐 월드컵 경기장 이런 높은데 층의 구분이 없어요. 이때는 높이 4m 또는 4m마다 한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한 층의 높이를 4m로 계산한다. 또 3번 건물의 부분에 따라서 층수가 다르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층수, 그렇죠?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물의 층수로 합니다. 그럼 이 건물처럼 여기는 2층, 여기는 4층. 그럼 이 건물은 몇 층짜리 건물이냐? 4층. 그래서 절대 평균 층수로 간다 그러면 안 돼요. 평균 층수가 아니고 그냥 가장 많은 층이 그 건물의 층수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면적, 높이, 층수 싹 다 봤고요. 그다음 밑으로 갑니다. 이제 건물의 높이 제한. 자, 건축법에서 건물의 높이 규제하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먼저 가로 1번에 가로구역에서의 높이 제한이라는 게 있죠. 가로구역. 그럼 가로구역이라는 것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대지. 그러니까 큼직큼직한 도로가 체계적으로 배치가 되면서 이 사면이 도로로 둘러싸이는 큼직큼직한 대지가 만들어지죠. 자, 이거를 영어로 블럭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법률 용어로는 가로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로구역. 가로라는 말이 도로라고 그랬죠. 가로수 뭐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을 가로구역. 그래서 이런 가로구역 단위로 저가권자가 A 블록에서는 40m까지 건물 건축하세요. 이런 가로구역별로 건물의 높이를 정해서 높이를 제한할 수가 있죠. 그래서 또 하나 1번에 저 허가권자는 허가권자 또 하나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그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대지, 가로구역을 단위로 다음을 고려해서 건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거기서 딱 끊고요. 그래서 허가권자가 높이를 정해서 그 높이 초과하는 건물 못 짓게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 높이 정할 때 고려할 사항 박스에 보면 1번에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 이용 계획, 그게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이냐 상업 지역이냐 용도 지역별로 또 정할 수가 있고요. 또 이번에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그걸 전면도로라고 그래요. 이 도로가 넓을수록 건물도 높게 지을 수가 있죠. 또 3번, 또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같은 간선설의 수용 능력, 상하수도 이런 게 갖춰줘야 높게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가로구역별로 건물의 높이를 정해서 제한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번에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이라도 건물의 용도별로, 용도 동그라미, 형태별로, 형태 동그라미 다 건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자, 해도 있다 없다 해갖고 두 번이나 끌려 기출. 같은 가로구역에서는 건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없다. 그럼 틀려. 용도별로, 형태별로 얼마든지 다르게 정해서 규제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3번에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물의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 조례 또는 조례로 정할 수도 있다. 그럼 그 위에서 가로구역의 높이는 누가 정한다고 그랬어요? 허가권자. 우리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도 다 허가권자죠. 허가권자가 높이 정해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도시관리는 통일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높이가 다 달라버려. 그럼 혼란스러워지니까 이런 통일성을 위해서 필요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그냥 조례로 가로구역의 높이를 직접 정할 수도 있도록 합니다. 또 하루 이번에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 건물 높이 정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심의 다 거쳐야 됩니다. 다 높이 지정해서 제한하는 거니까 항상 제한할 때는 심의를 거쳐갖고 해야죠. 그래서 가로구역의 높이는 뭐 그 정도 하고요. 맨 밑에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저희가 높이제한에서는 핵심이죠. 일조권. 그 일조권이라는 것은 햇빛 받는 권리. 그래서 일조권, 조망권 뭐 이런 것들이 요새는 아주 중요한 권리가 됐죠.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그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자, 얘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체계입니다. 첫 번째,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그럼 전용 주거, 일반 주거지역, 이 주거지역. 자,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건물, 주택. 이 주택의 일조권을 위해서 모든 건물의 높이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뭐냐 관계없어요. 뭐 동사무소가 됐다. 하여튼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것도 다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이든 일조권을 위해서 높이 제한하는 지역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원체 이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지역에 건물 건축할 때는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물 높이에 따라서 일정 거리 이상 띄어서 건축해야 돼요. 띄어서 건축하는 것을 한문으로 이격시킨다라고 합니다. 이격 이거 뒤집어 갖고 얘기하면 격리 이렇게 읽죠. 격리. 확진자 격리하듯이 띄어야 된다. 이거를 이격시킨다라고 하고요. 이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띄어야 되는 거리가 나눠져요. 건물의 높이가 9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9m를 초과할 때는 그 높이의 2분의 이상 정북으로부터 띄어갖고 건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옆에 뭐 그림에도 그려져 있는데요. 자,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 남쪽에서 이제 해가 떠갖고 비치니까 옛날에 주거지역, 이 주택가 조성할 때는 이게 이제 북쪽 대지 경계선이다라고 한다면 건물 자체를 다 북쪽에다 붙여갖고 건축합니다. 이거는 이 건물을 북쪽에다 붙여갖고 건축하면서 창문을 남쪽으로 내는 거죠. 그래서 남향의 건물을 확보. 그래서 건물 자체가 다 북쪽에다 붙이는데 높은 건물을 딱 붙여갖고 지어버리면 북쪽 대지 일조권이 다 침해가 돼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요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갖고 건축하도록 하고요. 자, 건물의 높이가 9m 이하인 부분은 뭐 일조권 침해할 여지도 없으니까 1.5m 이상 띄워주도록 하고요. 근데 건물의 높이가 9m를 초과하더라. 이때는 그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줘야 돼요. 10m 하면은 5m 이상, 12m 하면 6m 이상, 그 높이의 2분의 이상. 그래서 이 같은 건물이라도 높이에 따라서 띄워야 되는 거리가 달라집니다. 9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만 띄워주면 되는데 9m를 초과할 때는 그 높이의 2분의 1 대각선으로 제한받습니다. 이거를 사전 제한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같은 건물에서도 위에가 이렇게 잘려갖고 건축되는 건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띄워줘야 이 건물 때문에 북쪽 대지 일조권이 침해가 안 된다. 그래서
원칙은 정북으로부터 뛰어갖고 있습니다. 정북. 그래서 타인의 일조권, 북쪽 대지 일조권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정남, 남쪽을 기준으로 뛰어갖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자, 이거는 신도시 개발할 때, 신도시. 그럼 새로 싹 신도시 개발한다. 이때는 정북이 아니고 정남을 기준으로 붙여갖고 건축합니다. 이유는 남쪽에다 붙여갖고 건물 지으면 내 건물의 그림자가 나의 대지에 지는 거죠. 타인의 일조권을 그만큼 침해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건물들 높게 짓고 그런 게 아니니까 무식하게 북쪽에다 붙였다면 지금 이제 신도시 개발하면서 합리적인 남쪽을 기준으로 뛰어갖고 할 수 있는, 즉 남쪽에다 붙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원칙은 정북, 예외는 정남. 자, 무슨 지역에서? 전용 주거, 일반 주거지역. 그래서 하루 일반은 보시면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서 동그라미 1번 정북 방향으로 이격. 이격이라는 게 띄어야 된다. 그죠? 띄어서 원축. 그래서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 건물 건축할 때는 건물 각 부분을 정북 동그라미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서 건축해야 된다. 그 띄어서 건축해야 되는 것을 두 글자로 이격시킨다 그래요. 이격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박스에 보면 1번에 높이가 9m 이하일 때는 1.5m 이상, 9m 초과할 때는 높이의 2분의 이상.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띄워줘야 북쪽 대지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게 원칙이고요. 근데 또 하나는 2번. 다음에 해당할 때는 건물의 높이를 정남 또는 정남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그 대통령 영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남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일정한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거리에 따라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반대 해석하면 높이에 따라서 일정 거리 이상 뛰어서 할 수 있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표현만 다르게 써주는 거죠. 다음에 해당할 때는 남쪽을 기준으로 뛰어갖고 할 수 있다. 그 얘기인데 박스에 보면 1번의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대지조성사업지구는 아파트 단지 개발, 도시개발구역도 신도시, 정비구역은 구도시 재개발. 그럼 다 한마디로 신도시 개발하거나 구도시 재개발할 때 이런 새로 개발하는 지역은 북쪽이 아니고 합리적인 남쪽을 기준으로 뛰어갖고 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원칙은 정북으로부터 뛰는데 신도시 개발할 때는 남쪽을 기준으로 건물 건축한다. 그 얘기고요. 그다음 밑으로 갑니다. 공동주택. 두 번째는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거 앞동하고 뒷동하고 딱 붙여갖고 지으면 뒷동의 일조권이 다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은 지역이 뭐냐 관계없어요. 모든 지역에서 다 일조권을 위해서 높이지 않는 건물이 되고요. 그런데 이 딱 두 개가 또 빠져요.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이 두 개는 제입니다. 항상 높이지 않으서는 얘가 정답으로 딱 끝나는 거죠. 그러면 중심상업, 일반상업지역, 도심이나 부도심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이니까 여기서는 토지를 가장 고도로 이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중심상업지역이 건폐율은 90, 용적률 1500 제일 많이 좋았고 건물 크고 높게 짓는 게 우선. 그래서 이 토지를 고도로 이용하는 이 두 개 지역은 공동주택의 일조권을 위한 높이지 않도록 안 하고요.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공동주택도 일조권에서 높이지 않죠. 그래서 일조권을 위한 높이지 않은 뭐 숫자 이런 거 갖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체계를 갖고 물어봅니다. 그럼 건물이 뭐냐 관계없이 모든 건물의 일조권에서 높이지 않는 지역이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여기서는 원칙 정부로부터 의무적으로 다 띄어갖고 짓도록 하고요. 지역에 상관없이 일조권에서 높이지 않는 건물이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그런데 딱 두 개만 제외. 중심상업, 일반상업장. 이 땅값 제일 비싼 거. 이 두 개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가로 2번에 공동주택 보시면은 다음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근데 가로에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은 제외. 위쪽 불평. 그 두 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공동주택도 채광 등의 확보,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대통령 영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된다. 자 거기까지 딱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체계 가지고 정리하고요. 그다음 옆 페이지로 합니다. 가로 3번 적용 배제. 그 2층 이하로서 2층 동그라미 2층 이하 고 로스니까 엔드입니다. 높이도 8m 또는 8m 이하인 건물에는 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조권을 위한 높이 제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2층 이하 또는 이러면 틀려. 2층 이하 고 높이도 8m 이하 이런 낮은 거는 일조권 침해할 여지도 없으니까 일조권을 위한 높이 제한 적용 안 할 수 있다. 이런 또 예외를 주고요.
그다음 밑으로 갑니다. 이제 7장 특별건축구역. 특별건축구역 의의부터 한번 보죠.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물, 그게 한마디로 멋진 건물입니다. 멋진 건물의 건축을 통해서 또 도시경관 창출하고 건설 기술의 수준 향상 이런 것들 도모하기 위해서 이 법이나 관계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거를 적용 배제한다 그래요. 또는 와나 통합 적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정하는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하고요. 그럼 일조권을 높이자 이런 것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니까 위에가 다 잘리고 보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획일적인 건축법의 규정들을 적용 안 하거나 와나 통합 적용해서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좀 멋진 건물, 디자인이 참신한 멋진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 특별히 정하는 구역이고요. 자, 밑으로 갑니다.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있죠.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가 있죠. 박스에 보면 1번에 국토부 장관은 가로 1번 국가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도시나 지역. 이게 몇 년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메인 스타디움 멋지게 지을 필요가 있더라. 또 바로 이번에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 정책사업, 그 국책사업이죠. 국가가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 행정중심 복합도시, 그 세종시 같은 거, 세종시의 정부종합청사 이런 거 멋지게 짓기 위해서 또 혁신도시도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끝에 도시개발구역, 이게 다 국가가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번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은 지자체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도시나 지역, 뭐 국제영화제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또 한편 넘겨보시면 가로 2번에 그 밑에 줄 끝에 보면은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그럼 개발구역, 정비구역 다 개발하는 거죠. 새로 개발하거나 다시 개발하는데 건물도 멋진 거 지을 필요가 있으면 다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가로 2번에 지정 제외, 그게 이제 논점입니다. 다음에 다른 지역 등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국토부 장관도 절대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거 딱 4개 있으니까 거기다가 지정 대상 하나 껴갖고 물어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그럼 박스에 보면 1번에 끝에 보면 개발 제한 구역, 개자에다 또는 개발 제한 구역, 그걸 소위 그린벨트, 개발할 수 없는 용도 구역입니다. 그다음 2번은 자연공원, 끝에 자연공원 할 때 자자에다 또는 그럼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설악산, 지리산, 국립공원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3번에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접도구역 할 때 접자 또는 접도구역은 말 그대로 도로에 접해서 지어하는 구역. 요거는 뭐 하려고 지어하는 거냐? 도로 부지를 미리 지어한다고 그래요. 저 시골 같은데 도로가 좁아요. 왕복 2차선. 그런데 그 시골이 개발이 되면 도로를 더 확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도로 옆에 도로 부지를 미리 정해놓는 것을 접도구역이다라고 하고요. 이 접도구역은 나중에 도로가 될 것. 도로가 될 곳이니까 건물 짓고 일체 개발이 다 금지되는 것입니다. 또 4번 끝에 보면은 보전산지, 보자에다 또는 보전산지는 백두대간의 산줄기, 뭐 태백산맥 이런 것들. 그런 거 네 가지 앞글자 따갖고 개, 자, 접보 네 개는 절대 개발할 수 없는 것. 건물도 못 짓습니다. 특별건축구역도 지정할 수 없다. 개, 자, 접보 네 개는 일체 지정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 맨 밑으로 와보세요. 그 가로 4번의 지정 제한. 자, 그럼 특별건축구역 지정해달라고 제안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또 올해 신설된 조문이죠. 그럼 지정 신청 기간 이외의 자는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저 특별건축구역 지정해 주세요. 우리가 제안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제안하려는 자는 제안하기 전에 다음에 다하는 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항상 함부로 제안 못하게 동의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제안 전에 동의 요건 박스 1번. 그 대상 토지 면적, 국공유지는 빼고요.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입니다. 그러면 제한할 때는 다 얼마의 동의냐? 3분의 2. 그래서 우리 국토법에서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할 수 있죠. 기, 지, 구, 입. 그래서 네 가지 제한할 수 있는데 기반 시설만 5분의 4. 지구 단위 계획, 용도 지구 다 3분의 2. 그리고 개발법에서 개발구역을 제한하든 정비법에서 정비계획을 제한하든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든 다 제한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입니다. 자, 그 정도 보고요. 자, 옆 페이지로 합니다. 가로 5번 지정 해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음에 해당할 때는 그 특별건축구역의 전부나 일부의 지정을 해제해 버릴 수 있다. 그래서 해제할 수 있는 사유, 이것도 또 박스에 딱 4개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1번하고 2번 뭐 읽으면 되고 3번 그 특별건축구역 지정한 날부터 5년입니다. 5년 동안 5년 내 그 목적에 부합하는 멋진 건물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멋진 건물 건축해봐라 지정했는데 5년이 지날 때까지 착수도 안 하더라. 안 짓는 거니까 해제해 버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은 착수기간 5년 줍니다. 5년. 5년 내 착수 안 하면 해제해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착수기간 5년. 특별하니까 딱 5년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정도 하고 좀 쉬었다가 건축협정 이어서 보겠습니다.